여러분은 지금 본격 사회 지도층을 위한,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음악방송 약쟁이 스튜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성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음악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합니다. 네, 사회지도층과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문화평론방송 약쟁이 스튜디오, 이번 주에도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평소에 쓰던 그 1번 마이크가 문제가 생겨서 마이크를 급히 교체했는데, 이번 마이크가 지금 약간 축 처지면서 이거 자꾸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는 약간 그런 상태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방송 중에 마이크가 더 내려가면 제가 이제 이 테이블에 엎드려서 방송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날씨가 장난 없죠? 아니, 지난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정도까지는 밤에 서늘해서 집에 걸어가기 좀 힘들고, 아니면은 좀 바람막이 정도 입어줘야 새벽에 다닐만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게 날이 훅 더워지면서, 어제는 제가 이제 물론 그 OS 새로 설치하고 이것저것 실험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시간이 좀 보내긴 했지만, 집에 살살 걸어갈까 하고 나왔는데 너무 습하고 너무 더워가지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어떤 정도였냐면은, 저희 작업실은 조금 서늘한 편입니다. 근데 작업실 그 현관문에 물이 맺혀가지고 약간 흐를 정도로 엄청나게 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습기 풀가동하고 아마 오늘부터는 이제 에어컨도 가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더위가 벌써 왔습니다. 아직 5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30도에 육박하는 온도를 찍어버렸고, 이렇게 되면 7월에는 진짜로 40도, 45도 올라간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잠깐, 심지어 집에 있어도 몸이 약간 급급하게 이제 끈적끈적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이거 쉽지 않겠다, 올여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네요. 일단 오늘 살살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찾아왔는데, 일단은 그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지금 이제 화재가 크게 발생해서 지금도 완전히 소화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덩이들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도 계속 잡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자, 재해 그리고 이런 사고, 최근에 참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리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방송에서 좀 거하게 얘기한 적도 있죠. 이거는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 순간 그 톱니바퀴가 이제 어긋나면서 터져 나오는 거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같은 논리로, 그러니까 시스템이 작동을 멈춰도 어느 정도는 돌아가던 관성에 의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게 톱니바퀴가 이제 기어가 어긋나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터져 나오게 되죠.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이 같은 논리로 이 기어를 다시 돌아가게, 다시 맞물리게 해놓고 시스템을 굴려도 한동안은 사고가 또 마찬가지의 관성 때문에 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참 걱정스러워요. 이제 인재,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부주의나 사람의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혹시나 또 여름이 또 갑자기 오니까 홍수 혹은 그 외적인 자연재해 같은 게 났을 때
이미 멈춰 있는 시스템으로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실질적으로 시스템이라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가 규모의 행정력인데 국가 규모의 행정이 지금 거의 이제 반신불수가 된 지가 꽤 오래됐고 그 상태에서 진짜 총력을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 터진다. 그러면 정말 되게 그 현장에 있는 국민분들만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항상 뭔가 이제 문제가 터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부디 더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잘 이제 수습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기도 한데 과일 5초 쳐다봤다고 소리 지른 경동시장 상인. 살 것처럼 굴었잖아 호통. 경동시장 갔는데 이제 과일을 이제 둘러보다가 토마토를 이제 들어가지고 좀 상태 확인해봤는데 별로 싱싱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살 것처럼 해놓고 그냥 가냐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 쳐다보고 다니는 것도 야오르는데 왜 따지냐 빨리 지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경동시장 사실 저 친구도 뭐 그 한약 관련돼서 많이 팔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한약이 들어간 뭐 음료 같은 거를 메뉴에 넣는다 하면서 좀 간단 얘기를 들었고 했었는데 글쎄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 그 플라스틱 팩에 들어있는 방울토마토 들어서 한번 확인해봤어요. 그거 뭐 상품의 가치를 엄청나게 떨어뜨리거나 훼손하거나 그런 행동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확인해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 그거 우린 뭐라 부릅니까? 쇼핑. 그게 그냥 쇼핑이에요. 마트에 가도 아니 뭐 시장 어디를 가도 이렇게 구경하다가 이렇게 쓱 봤다가 사고 싶으면 사고 아니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살 것처럼 그렇게 뒤적거리고 가냐? 이건 일종의 이제 투사 혹은 뭐 피해망상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사라 하면 뭐냐? 다른 이유로 가지고 있던 내 어떤 감정을 이제 이쪽에다가 전혀 연관이 없는 쪽으로 이제 분출하는 뭐 이런 거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게 전인가요? 투사인가요? 약간 지금 긴가민가한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화가 나 있었겠죠. 뭐 장사가 많이 안 돼서 최근에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일로 어떤 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갈등이 있었거나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일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를 턴 거예요. 결국엔 그냥 멀쩡하게 쇼핑하고 있는 사람한테 시비를 턴 거죠. 지금 이 내용의 당사자는 이제 남녀 이제 뭐 부부인지 커플인지 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뭐 남녀가 어쩌고 이렇게 깊게 들어갈 생각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에게 이런 식의 어떤 폭력적인 행동이 더 빈번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좀 젊고 심지어 좀 덩치가 좀 있고 이런 남성에게는 확실하게 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남자분이 계신 일행한테도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 정도면 평소에 이런 식으로 강매를 하거나 하는 행동을 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좀 어린 여자분이 와가지고 보다가 가는데 붙잡아놓고 아니 이거 팩 들어놓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 사야지. 살 것처럼 했잖냐. 이러면서 막 윽박 지르면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죄송해요 하면서 그냥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이 사건은 이런 이제 일화들을 보면서 전 매번 생각이 드는 게 그겁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걸까? 이런 일로 이 사람이 이득을 본 게 있지 않을까?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어딘가에 쏟아냈다. 그런 방식이라면은 이 사람은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 정도로 그 통제가 안 되면, 그게 아니라면 뭔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꽤 오랜 기간 시장 바닥에서 이득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 말인즉슨 그렇게 했을 때 좀 강매도 좀 몇 번 하고 몇 번 또 그걸로 돈도 벌고 그랬던 얘기죠. 근데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이거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그리고 반발하겠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냐. 왜 내가 잠깐 이거 이제 물건 한번 쓱 본 거 가지고 강매 혹은 살려고 간보다가 도망가는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매도를 하느냐. 이건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아직도 우리 인류는 현대사회이지만 그 원시시대, 선사시대의 유전자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말이 너무 안 통한다. 너무 이 사람은 이제 논리적인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패야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냥 바로 물리력 행사로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일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착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지나가고 그런 사람들만 봤기 때문에 이 짓을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히 착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나쁜 놈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량한 사람을 만나기가 더 쉬운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나쁘게 살면 이득을 더 많이 봅니다.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쁘게 살면 득을 많이 봐요. 그리고 이 사람도 어떤 사회적인 장면에선 착할 수 있어요. 근데 나쁜 행동으로 이득을 봐오고 그게 몸에 배어있는 상태인 거죠. 이거를 모든 상황에서 그냥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도는 것처럼 물리치료가 답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내 마음 한켠에 작은 또 다른 나는 좀 어떻게 좀 이제 도수치료 좀 해드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되게 많은 상황에서 그냥 허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만 특정 순간순간에 좀 강하게 분노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규범. 우리가 규범이라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들을 깨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이제 화가 들어요. 정말 짜잘한 거에도 화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역버스 타는데 한 20명이 줄 서 있는데 버스 오자마자 바로 또르륵 가가지고 새치기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나 사람들 많은 길거리에서 막 담배 연기를 뿜으면서 걸어간다든가 요런 자잘한 거에도 많이 이제 분노가 치밀고
그리고 뭐 주차 문제도 그렇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거. 담배 피우고 싶을 수 있지. 근데 길바닥에서 그냥 걸으면서 피우면 지나가는 사람 다 맞잖아요, 냄새를. 그러니까 참고 어디 공용된 인정된 공간이나 외진 곳으로 가서 피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그냥 나 편한 대로만 살 거야. 남에게 피해를 듬뿍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라는 충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 기분 나쁘다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를 터는 이 행동을 시장뿐만 아니라 딴 데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난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지 않을까. 이거는 딱히 제가 그분을 막 저주한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저주를 믿지도 않고요.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상황이 마땅히 그리로 흘러가게 되는 어떤 게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순리라고 하죠, 보통. 순리대로라면 언젠가 거하게 한번 두드려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이유의 봄, 안녕 봄. 더우니까요.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아프던 너의 이름도 이제는 미련이 아냐. 하얗게 잊어버린 듯 살다가 또 한 번 마주치고 싶은
머리가 좀 기네요. 그 사이에 좀 화장실 갔다 오고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할 얘기는 겨우 18개월의 어린이집. 맞벌이 엄마 마음은 더 무겁다. 영유아가 생애 최초로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기가 19.8개월, 그러니까 20개월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취업 혹은 이제 워킹맘인 경우에 18.2개월 정도로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말이 이제 뭐 20개월, 18개월 하는데 실질적으로 돌 갓 지나고 뭐 한 두 돌 좀 전 혹은 뭐 1년 6개월 2살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 따라서 그 정도 나이면 아직 말을 아예 못하거나 조금 하거나 정도일 겁니다. 돌 때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는 경우는 또 흔치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걷는 것도 아직 이제 좀 정교하지 못하고 의사 표현도 정교하지 못하고 뭐 그 정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제 보육시설에서 하루 평균 뭐 7시간 이상씩 이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뭐 부모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 평균 7시간은 사실은 이제 뭐 한 4시간 이렇게 짧게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아이들도 포함인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에 한 9, 10시간 정도를 맡기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일어나서 나 준비하고 애 준비시킨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맡깁니다. 맡기고 출근을 하겠죠. 그 말인즉슨 어린이집에다가 엄청 빨리 맡겨야 돼요. 출근 시간 맞추려면 막 6시 반 7시에 애들 잠도 덜 깼는데 자고 있는 애 옷 입혀가지고 맡겨야 됩니다. 맡기고 출근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주 5일 8시간이 기본 근무죠. 요즘에 이제 칼퇴를 한다 쳐도 한 5시 6시에 칼퇴를 하겠죠. 그러면 퇴근을 합니다. 직장이 근처에 있다면 좋겠으나 뭐 경기도권 어디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알죠. 경기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기적의 1시간 반. 서울로 어디를 가도 1시간 반입니다. 뭐 1시간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1시간 퇴근하고 이거 알람이 껐는데 왜 울리는 퇴근하고 아이를 찾으러 간다. 그럼 아이를 한 7시에서 7시 반에 맡겼다고 가정하면 퇴근하고 아이 찾으러 가면 거의 뭐 5시, 6시? 혹은 7시? 거의 12시간 가까이인 거예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 일을 파스타임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일정이 잘 조율돼서 아이가 뭐 오전부터 뭐 오후 한 2시 정도까지만 있으면 된다. 그 이후에는 찾으러 갈 수 있다. 뭐 단축 근무를 한다거나 많이 요즘에 하죠. 여러 가지로.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하루를 거의 거기서 보낸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일을 하시는 부모님 입장에선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곳이 또 그 어린 나이에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서 어떤 사회성이나 여러 가지를 기르는 그 선생님들도 이제 여러 가지로 또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곳이라는 거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근데 저 같은 제가 아직 아이를 이제 키워보지 못해서 좀 생각을 좀 이상하게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는 부탁드리고요. 18개월은 좀 너무 빠르지 않을까? 모든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말이 트이고 뭐 한 4살, 5살 정도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18개월이면 진짜 뭐 영유아라고 하는데 거의 저는 유아보다 아직 영아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아주 어린 나이인데 그 시기에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되는 이런 먹고 살기 힘든 사회 구조도 너무 사실 안타깝고, 그렇게 일을 오래 해야 돼서 아이도 어린이집에 오래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게 되게 좀 씁쓸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가 실질 임금을 계속 낮추는 방향으로 이제 진화해 왔고, 그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실질 임금이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야근을 하기 시작했고, 야근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딱 그 시대의 변천사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야근은 예전부터 있었죠.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이 잘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야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이제 노예처럼 할 때가 아니라, 옛날엔 정말 인간성을 짓밟는 수준의 노동을 시켰고, 그 이후에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야근을 하다가 그걸로도 한 가정의 어떤 삶이 커버가 안 되니까 맞벌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맞벌이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최초, 제가 어릴 때쯤이에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외벌이가 거의 약간 디폴트 값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즈음에 그 주변 친구들의 어머니들이 마트 캐셔 혹은 뭘 창업한다거나 요런 식당이나 이런 거 창업한다거나 요런 식으로 벌이를 좀 내가 가정경제에 보태야겠다라는 느낌으로 하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그 시점은 또 이제 아이들이 제가 한 중학교 어느 정도 자기 앞가림 할 때, 지지발로 걸어서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 때, 그리고 교육비 많이 나갈 때, 그쯤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냥 아르바이트 형태가 아니라 그냥 정규적인 이제 직장으로서의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물론 그와 동시에 양육 관련된, 출산 관련된 휴가나 휴직 같은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아이들을 내가 돌볼 수 없게 되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그래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왜냐면 지금도 실질 임금은 하락 중이니까요. 저는 좀 딴 얘기지만 출산율이 확 떨어진 게 딱 그 시점이었다고 봅니다. 맞벌이로도 실질 임금 하락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시점. 그러니까 둘이 벌어도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즈음부터 이제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저도 비슷해요. 제가 지금 일하는 게 따박따박 월급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와 제 여자친구가 둘이 이것저것 하면서 열심히 벌어서 아이를 키우게 된다? 어느 정도 고소득이 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볼 때 약간 이거는 단숨에 뭔가를 바꾸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람이 좀 꼬인 놈이라 그런지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주겠다라는 그런 캐치프라이즈 혹은 정책 홍보가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아이와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내가 키울 테니까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달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찌 보면 같은 얘기지만 어찌 보면 상당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맡겨서 아이를 키우고, 지금 거의 이제
그런 방향으로 완성되고 있어요. 한 1, 2세부터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또 이제 부모님들 집에 안 왔으니까 방과 후 좀 하고 바로 학원 때리죠. 학원이 사실상 보육시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태권도 학원도 그렇고 부모님이 그 시간 퇴근을 못하니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학원에서 밤까지 지냅니다. 부모님과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어릴 때는 뭐 퇴근하고 잘 때까지고, 그 이후에는 학원 끝나고 한 10시, 9시쯤에 끝나면 잘 때까지 한 2시간? 아침에 잠깐? 그럼 없는 거예요. 지금도 뭐 여기 근처 보면은 이제 9시, 10시 되면은 학원에서 애들 우르르 나오거든요. 부모님이 막 데리러 오시고 막 이제 길 다 막아놓고 개판돼 있고. 근데 그럼 그 아이들은 하루에 부모님을 몇 시간 봅니까? 그러니까 조금 구시대적인 발상일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흐름이 가속화되면, 자, 처음에 야근을 했죠? 그 다음에 맞벌이를 했어요. 그럼 맞벌이 하는 사람도 야근할 거예요. 부모가 다 야근합니다. 어떻게든 야근 수당이랑 뭐랑 받아가지고 가게를 꾸려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약간 이거 스파르타 같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이제 거의 곧바로 국가에서 이제 설립한 어떤 시설로 보냅니다. 거기서 애들 키운 다음에 전사로 키우죠. 그래서 전사로서의 훈련과 교육을 마친 다음에 그 이후에야 이제 아이가 사회로 나와서 뭐 결혼도 하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육아의 어떤 좀 많이들 하는 육아의 모습이 크게 안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꼭 누가 아이를 맡아 키워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부모가 동등하게 어떤 아이가 생겼을 때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 그런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더 날것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돈 많아요. 돈 많아요. 물론 앞으로 없어질 건데 지금은 많아요. 근데 그 돈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뭐 어떤 결론을 내실지 이 얘기에서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도 제 나름의 결론이 있고요. 일단 뭐 작은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봤고,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또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시간 속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난 좋아. 행복한 미소의 네 얼굴 나 더 이상 무얼 바라겠니. 저 파란 하늘 아래서 너와 난 여기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람이야. 더 이상 슬픔은 없는 거야. 지금 행복한 너와 나. 태양 아래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걸 알아.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너는 푸른 바다야.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네, 여름에서 듣고 왔고요. 자, 그 어린이집 얘기 되게 오래 했는데 또 그 다른 일면이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배추 먹이지 말라 부탁해도 양배추 먹인 유치원 교사 누구 잘못인데 아이가 배추를 싫어해서 먹이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배추 먹은 얘기를 하길래 보니 양배추라서 먹였다라고 했다. 양배추를 먹은 거를 배추 먹었다고 한 거예요, 애가. 그래서 이제 그 부모는 배추나 양배추나 똑같고 품종이 비슷하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뭐 글을 올렸나 봐요. 일단 어디부터 지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양배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서양권을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배추가 뭐 차이니스 캐비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양배추라고 하는 건 서양에서 온 배추라서 양배추라고 하죠. 네. 지금 이것도 기사에서 이게 이걸 왜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과는 똑같고 속은 같지만 종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양배추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같은 거라는 거. 그리고 석인들 입장에서 양배추와 배추? 그걸 같은 거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얘기할 때, 그냥 채소를 먹이지 마세요. 라고 하든가. 양배추는 안 돼. 배추도 안 되고. 브로콜리랑 양배추는 콜리플라워 어떻게 해요? 다 같은 유전자인데?
같은 종인데 당근은 뭐 상추는 그러면 상추가 오히려 배추랑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배추는 안 돼. 그럼 봄동 배추는 되나요? 다르잖아요, 또. 이거를 뭐 그래 아이한테 억지로 막 먹였다. 그건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그 우유급식 시절이라서 우유를 못 먹거나 이제 소화를 못 시키거나 하는 사람들도 우유를 강제로 먹어야 했던 시절의 사람이기 때문에 강제로 급여했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잘 달래고 뭐 친구들 분위기 보고 막 친구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이래서 그냥 잘 먹었어요. 그러면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닌가요? 애가 여기도 지금 나옵니다. 애가 어떤 알러지가 있어서 그걸 먹으면 뭐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나 뭐 기도가 막히거나 붓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냥 애가 싫어한다. 근데 싫어하면 우리 보통 조금씩 친해지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제 기준입니다. 배추를 평생 안 먹고 살 수도 있죠, 사람이. 근데 내가 뭐 비유를 뭘로 해야 되지? 내가 뭐 마라탕을 별로 안 좋아해. 예를 들어서 전 좋아합니다. 예시입니다. 네? 마라탕을 뭐 유행도 하고 뭐 맛있고 좋긴 하지만 평생 안 먹어도 사실 뭐 내 어떤 대한민국에 살면서 식생활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지금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배추, 채소류 이런 그 잎채소류를 싫어한다. 일단 뭐 양배추도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겠죠. 잎채소류를 싫어한다. 그러면은 안 먹고 살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잎채소류를 전혀 안 먹고 식생활을 하게 되면 다양한 걸림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급식부터 시작해서 뭐 남자라면 군복무, 회사 갔을 때 회사 근처에 있는 점심 식사할 수 있는 식당들, 그리고 회식한 때, 뭐 대학 갔을 때 어떤 공간에 가도 우리나라는 이제 되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 길었기 때문에 어떤 채소라도 어떤 풀떼기라도 어떻게든 이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먹는 나라거든요. 그만큼 달리 말하면 이제 채소와 나물 등등을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요리 기법들이 발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못 먹어? 그리고 먹이지 마세요? 그건 뭐 부모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을 보냈으면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지. 유치원에서 먹어볼까? 싫어요. 그럼 그렇게 해. 이러면 되고. 먹어볼까? 예, 먹어볼게요. 잘 먹네. 괜찮지? 그러면 그 채소를 싫어하는 편식이 나은 거 아닙니까? 편식이 이제 극복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편식이 뭐 반드시 나쁜 건 아니고 몸에 안 받거나 이런 경우는 아이의 괴가 다른 문제인데 그냥 유치원 갈 나이에 특별한 어떤 신체적인 사유 없이 편식하면 보통은 조금씩 점차 이제 나아지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입니다. 양배추 먹였다고 항의한다. 저는 이럴 거면 그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면 안 된다고 봐요. 내가 식단을 짜고 내가 집에서 교육을 하면서 내가 아이를 그냥 하루 종일 돌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아이에게 통후추는 먹이지 마세요.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통후추를 유치원 식단에 넣을 일도 없거니와 통후추는 뭐 좀 보쌈할 때나 뭐 그냥 들어갔다가 빼는 거지. 그런 약간 접하기 쉽지 않은 뭐 홍어 삭힌 거를 먹이지 마세요. 이해합니다. 괜히 그런 거 어린 시절에 안 좋은 기억으로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잎채소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리고 뭐 한민족에게 뭐 안 먹고 살아갈 수 있다의 그 수준이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그걸 안 먹고 살아가는 어떤 굉장히 급진적인 삶을 살고 싶으시면 살게 하고 싶으시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가 스승의 날이었죠. 저희 방송 다음 날이네요. 저는 그날 열심히 얼마 전에 참여한 연극 음향 셋업을 좀 갔다 왔는데, 자, 스승의 날인데 스승들의 어떤 상황은 또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기사가 좀 있습니다. 수업 중에 애들이 핸드폰을 써요. 제지하면 애들이 공격적으로 따집니다. 보통 이제 전문용어로 개긴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업 중에 핸드폰 쓰지 마라는 상당히 정당한 요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핸드폰을 그냥 학교에 왔을 때 걷기도 합니다. 약간 예비군 훈련 메타죠. 걷어버리고 이제 하교할 때 주기도 하는데요. 수업 중에 핸드폰 아이들은 들고 있으면 무조건 쓰게 돼요. 솔직히 아이들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 때도 저도, 물론 저는 스마트폰이 아닌 시대부터 대학을 다녔지만 스마트폰이 생긴 다음에 수업 중에 엄청 봤어요. 엄청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인 돼서도 뭐 극장이다 이런 때를 제외하고는 엄청 봅니다. 핸드폰은 거의 내 제2의 두뇌예요. 근데 수업 중에 핸드폰 사용을 자제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건 충분히 교육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은 그것조차 아동 학대 아니냐, 학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아이가 점심시간에 비타민 먹어야 되니까 그것 좀 매일매일 좀 챙겨 먹는지 확인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비타민을 먹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점심시간에 본인이 오시든가, 아니면 점심시간에 뭐 당근이든 뭐 사람을 구해서 아이의 반에 들어가서 먹었니? 물어보고 돌아가는 알바를 구하세요. 요즘 뭐 실업자도 많은데 그거 돈 많이 주면 할 거거든요. 아니 뭐 제 주변에도 이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제 오랜 친구들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분들이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약간 착한 사람이 많고 착한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도 많아서 되게 문화적으로 거세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욕을 들었을 때 바로 쌍욕을 박는, 그게 문화적으로 잘 안 돼 있어요. 자, 아까 사례 들어가. 우리의 양배추 왜 먹였어요? B. 우리의 비타민 먹는 것 좀 확인해 주세요. 싫은데요? 내가 왜요? 이걸 바로 해야 돼요. 이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일단 들어주고, 일단 받아주고, 일단 고려하는 척하고, 이게 정말 비효율과 스트레스의 끝이거든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거 공감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왜 해?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확인한 척하고 가서 아닌데요. 뭐? 다시 확인해봐. 그럼 또 하고. 이 짓거리만 안 하면 내가 볼 때 한 2시간 근무 시간 줄여도 돼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전에 한번 제가 뭐 가정통신문에 있는 내용도 부모들이 이제 몰라가지고 전화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그런 기사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모든 부모는, 그쵸, 부모가 처음 돼보는 거고, 그 나이가 처음 돼보는 거고, 학부모가 처음 돼보는 거죠. 네. 학부모가 학교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선생님에게, 교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선이 어딘지, 어느 정도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많이 깨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 사회가 교사를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교사로 대했어요. 학교에서 그냥 특정 과목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그냥 강사로 만들었어요. 어떤 아이들의 어떤 생활 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을 다 없앴단 말이죠. 그런데 왜 비타민 먹는 거는 봐달라 하냐고. 옛날이었으면 그거 했을 수도 있어요. 옛날이었으면은 그냥 와가지고 야, 너 뭐 약 먹었어? 그래. 이러고 지나가요. 옛날에는 그만큼 교사의 권위도 많았고 권한도 많았고 솔직히 체벌도 심했고요. 장단이 있는 건데, 교사의 어떤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다 없앤 다음에 이제 와서 나 편한 것만 달라고 하면 이거는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면 좋겠어요. 그냥 교사를 그냥 학교에서 그냥 과목 그냥 줄줄 읽기만 하고 출석이나 부르고 그런 존재를 남길 건지, 아니면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부활시킬 건지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을 먹는지 확인하든 말든 그걸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가을, 겨울까지 노래를 틀려고 했는데 가을까지밖에 못 틀겠네요. 가을이라도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벌써 더워가지고요. 양희은의 가을 아침 듣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 4, 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소몰신이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정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저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취업 준비 힘들다. 수강료에 응시료에. 포기하지 마. 성남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와 응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 취업 올패스가 있잖아. 한도 내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니까 잡아봐 어플라이에서 확인해봐. 당신의 취업 전사 성남. 홍혜슬입니다. 디지털 스테이지에서는 AI 디지털 기술로 세계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우주 전사도 될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 범죄에 이용한다면 가상의 내가 범죄자도 가짜뉴스의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기술,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